19년이었다. 결혼한 지 19년. 군에서 만나 결혼한 지연이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동안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가계부 정리하고 주말에는 세윤이 학원비 벌려고 추가 일까지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지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미용실 손님이 늘어서 바쁘다고 했다. 저녁 8시까지 영업하던 게 9시, 10시로 늘어났다. 주말에도 단골 손님 특별 관리한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 서비스 좀 더 해줘야 돼. 46살 여자가 새벽까지 화장품 발라가며 거울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없는 편이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차였다. 한 달 전 회사 차량 정비소에 맡기는 바람에 지연이 차를 빌렸었다. 그날 저녁 차를 돌려받으며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주차할 때 긁힌 곳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데 녹음 파일에 이상한 대화가 들어있었다. 성우 오빠, 진짜 고마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성우? 이성우? 지연이 미용실 단골이었던 그 남자 말인가? 뭘, 지연아. 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친밀했다. 42살 남자가 46살 기운 여성에게 하는 말치고는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19년을 바보로 산 건가? 내가 현장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내가 주말도 반납하며 벌어온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는데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연이의 화장품이 늘어났다. 명품 향수도 생겼다. 미용실 수입으로 그런 걸 살 여유가 있나?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집 안에서도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요즘 손님들이 원장 스타일을 많이 보더라. 그래서 좀 신경 쓰는 거야. 변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결정적인 건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탁자에 두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샤워할 때도 가져간다. 밤에 화장실 간다며 나가서는 10분씩 안 들어온다. 그리고 일주일 전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지연이가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며 하룻밤 외박을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이성우의 오토바이 대리점 앞을 지나게 됐다. 지연이 차가 거기 주차되어 있었다. 친정은 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섣불리 뛰어들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 파일들을 모두 확인했다. 지난 한 달간의 녹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들어봤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었다. 지연아, 남편은 너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민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대화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고? 19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 남자들 있어.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말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지연이를 무시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 가계부 꼼꼼히 관리하는 것, 세윤이 학비 벌려고 주말 일까지 하는 것.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 없음으로 보였던 거다. 19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모든 블랙박스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PC에 폴더를 만들고 중요한 대화들은 따로 표시해뒀다.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말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지연이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다. 19년 함께 산부부라서 가능한 관찰이었다. 지연이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요일 저녁, 지연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했다. 오늘 VIP 손님이 와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VIP 손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차를 몰고 지연이 미용실 앞으로 갔다. 8시가 넘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차를 돌려 이성우의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향했다. 역시나 지연이 차가 거기 있었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나왔다. 지연이는 묻고 있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있나? 이성우가 지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나는 차에서 내리려 했다. 하지만 참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나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다. 오래된 군 후배가 하는 곳이었다. 형님, 이 파일들 복구하고 백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형님, 왜 이런 걸?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만 확인했다. 차량 블랙박스는 본인 차량이니까 전혀 문제없어요. 녹음된 내용도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음된 거라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밤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봤다. 지난달 15일 녹음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성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시고. 뭘 고마워해.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저도 오빠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이런 기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나는 달라.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민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이 없다고? 나는 PC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46살 아내가 42살 남자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건가? 19년 동안 성실하게 벌어다 준 남편을 두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다. 지연아, 진짜 이혼 생각해봐. 너 같은 여자가 그런 남자랑 계속 사는 게 아깝다. 하지만 세윤이는 이제 다 컸잖아. 23살이면 군대도 갔고. 아이 핑계 대지 말고 너 인생을 생각해봐. 오빠가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미용실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더 큰 곳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내가 19년 동안 뭐 했나?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 뛰어다니고 주말에도 추가 일해서 가게를 책임졌는데 세윤이 학비, 지연이 미용실 창업 자금까지 모두 내가 벌어다 준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관심 없는 남편, 대화 안 되는 남편이었다. 나는 그날 밤 술을 마셨다. 혼자서 조용히 19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혼술을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변호사를 찾았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다. 50살 남자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블랙박스 녹음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고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 능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참관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녹음 내용이면 충분해요. 위자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들이 내 19년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 내 명예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이미 충분하니까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PC 앞에 앉았다. 블랙박스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대화 부분들을 텍스트로 정리했다. 변호사가 검토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듣게 되는 그들의 대화. 성우 오빠, 진짜 행복해요. 이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야, 지연아. 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9년 동안 내가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나? 미용실 창업할 때 전세금까지 빼서 자금 마련해 준 것도, 세윤이 대학 보낼 때까지 야근 수당 포기하지 않고 번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지연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는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19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그들이 내 입에서 나올 말들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지난주 금요일, 지연이가 또 거짓말을 했다. 단골 손님 생일 파티에 간다며 밤늦게 나갔다. 나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연이를 따라갔다. 이성우의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만나 그의 차로 갈아탔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종착지는 시내 모텔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19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47개, 사진 12장, 그리고 지연이 거짓말한 날짜들을 정리한 엑셀 파일까지. 변호사와 두 번째 상담을 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녹음 내용도 명확하고 사진까지 있으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소송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세윤이에게 전화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세윤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번 휴가 때 집에 오면 자세히 얘기하자.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23살이면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아빠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확실해요? 확실하다. 증거도 다 있고. 그럼 아빠 편에 설게요. 19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드셨는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적어도 세윤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다. 이혼 청구와 함께 이성우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금액은 4천만 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다. 지연이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 뭐고 위자료가 뭐야?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연이를 바라봤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다. 내가 성우 씨와 뭘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직도 발뺌을 하려고 했다. 나는 PC를 켜고 정리해둔 폴더를 열었다. 3월 15일, 내가 성우 씨한테 한 말 들어볼까? 민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스킨십도 없고. 이 말 맞지? 지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어떻게 그걸. 4월 2일엔 뭐라고 했지? 오빠가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것도 기억나? 나는 차분하게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내용을 읽어줬다. 지연이는 점점 더 작아져 갔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잠깐? 6개월이 잠깐이야?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19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19년 동안 난 뭐였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현장 뛰어다니고 주말에도 세윤이 학비 벌려고 일했는데 내가 미용실 차릴 때 전세금까지 빼서 돈 마련해준 게 누구야? 민수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외로웠어. 넌 항상 바쁘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내가 19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준 게 대화가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세윤이가 급하게 휴가를 내고 집에 온 것이었다. 아빠, 엄마, 23살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 세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연이가 울먹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세윤이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엄마, 19년 동안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세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제 용돈은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요. 세윤아, 아빠는 말이 없으셨지만 사랑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걸 왜 몰라주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적어도 세윤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세윤이뿐이었다. 아빠, 끝까지 가세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죠. 아들의 말에 나는 더욱 확신이 섰다. 19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재판이 시작됐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나는 USB 하나를 준비해 갔다. 47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작은 장치였다. 19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 증거였다. 법정에는 지연이와 이성우,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성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재생했다. 법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아, 진짜 이혼 생각해봐. 너 같은 여자가 그런 남자랑 계속 사는 게 아깝다. 오빠가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미용실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판사는 몇 개의 파일을 더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들 측에서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차량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녹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판사의 말에 이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옆에 앉은 지연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고 이성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서지연과는 이혼을 인용하며 양육권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원고가 우세하게 한다. 4천만 원. 19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이다. 판결 후 이성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2살 남자가 50살 남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 부인한테 하세요. 나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렇다. 이성우에게도 부인이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 된 부인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다.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연이의 미용실부터 타격을 받았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46살 여자가 42살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작은 동네에서는 금세 퍼졌다. 그 미용실 원장, 손님이랑 바람났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 4천만 원 나왔다던데. 아이고, 그런 사람한테 머리를 맡겼다니. 미용실 매출이 반토막 났다. 지연이는 결국 월세를 연체하게 됐고 3개월 후에는 문을 닫아야 했다. 이성우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판결 다음 날 그의 부인이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15년 된 부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망쳤어. 부인의 고성이 대리점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이성우는 며칠간 대리점 문을 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고등학생 딸이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아버지의 불륜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 달 후 이성우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좀 미뤄주실 수 없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위자료 4천만 원을 갚지 못하겠다는 얘기였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지키세요. 형님, 제발. 제 딸이 고3인데 대학 갈 돈도 없어졌어요. 자업자득이었다. 불륜을 저지를 때는 가족 생각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딸 이야기를 하다니. 당신이 불륜할 때 딸 생각은 했어야죠. 결국 이성우는 오토바이 대리점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위자료는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받아냈다. 지연이는 더 참담했다. 미용실이 문을 닫자 할 일이 없어졌다. 46살에 새로 취업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집에 찾아왔다. 이혼 후 처음이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19년을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는 부족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19년이 돌아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19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지연이는 울면서 나갔다.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다.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들었다. 세윤이가 저녁 후 집에 와서 말했다. 아빠, 속이 다 시원해요.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았네요. 벌을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자업자득이지.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위자료를 받아낸 후 내 삶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말 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원칙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민수 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회사 동료가 말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세윤이는 저녁 후 나와 함께 살면서 더 의젓해졌다. 23살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세윤이가 말했다. 아빠는 말씀이 많지 않으시지만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19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 나는 말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증명했다. 집안 분위기도 오히려 좋아졌다. 지연이가 있을 때는 항상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사는 집답게 정리정돈도 깔끔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내면서 자산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지연이 미용실에 쓰던 돈, 명품 구입비 등이 사라지면서 가게가 훨씬 안정됐다. 아빠, 이제 주말에 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세윤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한 소식들도 들려왔다. 지연이는 친정에 내려가서 작은 미용실에 취업했다고 했다. 46살에 다시 직장인이 된 것이다. 예전처럼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동네 소문 때문에 서울에서는 일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성우는 더 참담했다.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소문이 들렸다. 15년 결혼 생활이 그의 불륜 때문에 끝난 것이다. 딸은 어머니 쪽으로 갔고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기분 좋지만은 않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만약 내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19년이 29년이 되고 39년이 됐을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50살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세윤이가 따라오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다. 19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저 50살의 조용한 등산객일 뿐이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나를 찾아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돼.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린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세윤이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새로 만날 사람은 안 생각해요? 23살 아들이 50살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직은 생각 없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랬다. 19년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챙기면 됐다. 자유로웠다.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세윤이의 말에 미소가 나왔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충분했다.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회사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세윤이와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19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은 이제 알고 있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